철학과 과학의 대화, 인간 의식의 비밀을 풀다. 인간 의식은 오랜 세월 동안 철학자들과 과학자들 모두에게 매혹적이면서도 난해한 주제였다. 철학은 인간 의식의 본질과 의미를 탐구해왔고, 과학은 그 신비를 실험적이고 경험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려 노력해왔다. 이 두 학문은 때때로 상반되거나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간 의식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학과 과학이 서로 대화하며 보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여기서는 철학과 과학의 관점에서 인간 의식의 본질을 탐구하고 각 학문이 제시하는 주요 쟁점을 통해 의식의 신비를 풀어내고자 한다. 철학은 의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는 인간의식을 자기 존재의 확실성의 기초로 삼았다. 그의 이원론은 물질과 정신을 별개의 실체로 구분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식은 단순히 물리적 현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립된 실체로 여겨졌다. 현대 철학자들은 의식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취해왔다. 현상학적 관점에서는 의식을 경험의 흐름 속에서 직접적으로 탐구하며 의식의 주관적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어떻게 우리는 경험을 인지하고 체험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된다. 물질주의적 관점에서는 의식을 물리적 현상으로 설명하려 한다. 특히 철학자 데니얼 데닛은 의식이 하나의 환상일 뿐이며 실제로는 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물리적 과정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한 결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과학, 특히 신경과학은 인간 의식을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진보를 이루었다. 뇌의 구조와 기능을 탐구하면서 특정한 뇌의 영역들이 어떻게 의식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신경망 이론은 의식이 뇌의 신경세포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뇌의 뉴런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처리하는 방식이 우리의 의식을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신경세포들이 특정한 패턴으로 활성화되면서 감각, 기억, 사고, 감정과 같은 의식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과정은 단순히 개별 뉴런들의 활동이 아니라 이들이 서로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의 결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의식은 뇌의 특정한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뇌 전체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분산된 현상으로 이해된다. 신경망 이론은 인공지능 연구와도 연결된다. 인공지능의 심층 신경망이 인간의 사고 과정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는 인간 의식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인간의 의식은 단순한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볼 수 있으며 인간의 뇌 역시 복잡한 신경망으로 작동하는 거대한 컴퓨터처럼 이해된다. 의식의 신경상관성 연구는 특정한 의식적 경험과 관련된 뇌 활동을 탐구하는 과학적 시도이다. NCC는 특정한 감정, 인지 상태, 감각 경험 등과 관련된 뇌의 활성화 패턴을 밝혀내려고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특정한 감정을 느낄 때 뇌의 특정 영역이 활성화되는 패턴을 발견함으로써 그 감정과 뇌 활동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시각적 경험을 연구하는 실험이 있다. 연구자들은 피실험자가 어떤 이미지를 볼 때 뇌의 시각 피질이 활성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 영역이 시각적 경험의 신경상관성을 담당한다고 본다. 이런 방식으로 NCC 연구는 특정 의식 상태와 관련된 뇌의 물리적 기초를 이해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 그러나 NCC 연구는 왜 이러한 뇌의 활동이 주관적인 경험으로 이어지는가라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 양자의식과 같은 더 급진적인 이론은 기존의 신경과학적 설명과는 전혀 다른 접근을 시도한다.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와 마취과 의사 스튜어트 하메로프는 양자 물리학의 원리를 의식 연구에 적용하여 뇌의 미세소관에서 양자 현상이 의식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미세소관은 뇌의 세포 내에서 발견되는 미세한 구조로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 미세소관 내에서 양자 중첩과 같은 양자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의식이 나타난다고 본다. 이 이론은 기존의 신경과학적 설명과는 달리 의식이 단순한 물리적 뇌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양자 물리학적 현상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러나 이 이론은 과학계에서 논란이 많으며 현재까지 확실한 실험적 증거는 부족하다. 신경망 이론, 의식의 신경상관성 연구, 그리고 양자의식 이론은 모두 의식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대표한다. 신경망 이론은 뇌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하며 NCC 연구는 특정 의식 상태와 뇌 활동 간의 관계를 밝히려는 실험적 접근을 시도한다. 한편 양자의식 이론은 더 급진적인 차원에서 의식을 이해하려고 하며 기존의 설명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한다. 의식에 대한 탐구에서 철학과 과학이 맞닥뜨리는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하드 문제, 데이비드 차머스가 제시한 개념으로 왜,
우리는 특정한 뇌 활동에서 주관적인 경험을 느끼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 처리와 주관적 경험 사이의 간극을 의미하며 철학자들은 이를 단순한 물리적 설명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본다. 심신문제, 의식이 물리적 뇌와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질문은 데카르트 이후부터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의식이 뇌의 물리적 현상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철학자들은 의식이 물리적 현상에 환원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자유의지와 의식. 의식은 자유의지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도 중요한 논점이다. 우리의 행동이 무의식적인 뇌 활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의식적 경험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철학과 과학의 대화는 인간 의식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과학적 연구는 의식의 생리적 기반을 탐구함으로써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철학은 그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고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의식 연구의 복잡성은 철학적 사유와 과학적 탐구가 각자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서로 협력할 때 비로소 풀릴 수 있다. 철학은 과학이 놓칠 수 있는 의식의 주관적 경험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과학은 철학적 논의가 추상적 개념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실질적 증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인간의식의 본질에 대해 보다 완전하고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결론으로 철학과 과학이 인간 의식의 비밀을 풀기 위한 여정에서 나아가는 길은 아직도 멀고 복잡하다. 그러나 이 두 학문이 서로 협력하며 대화할 때 우리는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신비를 이해하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인간 의식은 단순한 뇌의 활동 이상일지도 모른다. 이는 우리가 철학적 깊이와 과학적 통찰을 통해 더 깊이 탐구해야 할 주제이다. 존재란 무엇인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말이라 하겠지만 간단한 듯 보이는 있다를 생각하면 이상하게도 미궁에 빠져들고 만다. 있는 것은 있다, 없는 것은 없다. 고하는 기묘한 역설을 처음으로 제기한 이는 그리스의 파르메니데스이다. 그리스 철학은 파르메니데스의 역설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역설이라고? 파르메니데스는 말한다. 존재하는 것만 있고 무는 없다. 그러므로 있는 것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존재 자체는 만질 수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만질 수 있는 것은 존재자뿐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존재자에 관해서뿐이다.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 이상의 특성을 파악할 수도 없다. 그 이외의 특성은 존재를 존재자로 얕잡아보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머리가 깨질 것 같다. 복잡하지만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도 철학이란 존재의 학문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이고 존재 자체는 철학에서 난제 중의 난제이다. 형이상학은 존재의 학문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문제 제기 이후 길고 긴 중세 시기 동안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되었다. 하지만 있다라는 문제에 대해 큰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근대에 와서라고 할 수 있다. 데카르트는 중세의 철학 체계에는 진리성을 보증하는 중요한 대들보가 빠져 있다고 생각했다. 철학의 모든 체계가 진리인 것은 신에 의해 보증되고 있다. 다만 신이 존재 여부가 철학적으로 보증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한 보증이 없으면 철학의 어떠한 장대한 체계도 의미를 잃는다는 것이 데카르트의 생각이다. 하지만 어떻게 보증받을 수 있단 말인가? 데카르트는 사유하는 정신을 근거가 삼는다. 나는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의 존재만은 의심할 수 없다. 이것을 의심한다고 해도 의심한다는 행위 그 자체가 존재의 자명성을 나타낸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바로 유명한 코기토이다. 데카르트는 존재의 확실함을 근거로 신이 존재를 증명하고 중세의 철학 체계를 뿌리부터 바꾸려 하였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데카르트 자신이 체계의 진리성을 신이 존재로부터 사유하는 자아라는 존재의 자명성으로 근거 대상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철학의 진리성은 신에게서 자아로 이행하였다. 대전환을 시도하지만 데카르트의 생각은 중세 철학, 특히 그 근간을 이루는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볼 때 그야말로 무익한 것이었다. 하지만 데카르트의 사유 원리, 즉 코기토의 원리는 존재하는 것과 사유하는 것의 깊은 연관성을 보여준다. 존재하는 것은 있지만 그것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유하는 것뿐이다. 존재의 물음은 사유하는 것, 즉 인간의 물음으로 유효하다. 오호라, 그야말로 근대 철학이다. 이것은 훗날 두 방향으로 이어진다. 하나는 버클리의 사고이다. 그는 사유하는 것만이 존재를 보증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존재자가 존재하는 것은 존재자를 지각하는 존재자, 즉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물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데카르트의 코기토를 극대화시키면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나무가 서 있다. 하지만 나무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지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보지 않았다면 나무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지 않은가. 여기서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라는 버클리의 원리가 생겨난다. 존재 자체가 확실한 것은 자신의 지각이다. 버클리가 분명히 밝힌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도가론이 나온다. 존재하는 것이 확실한 것은 나뿐이고 다른 자아도 사물도 내가 존재하는 한 존재한다. 어디까지나 그 한계 내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강한 도가로는 당연히 비판받는다. 데카르트의 코기토를 이어받은 또 한 인물은 하이데거이다. 이제 존재의 물음은 인간에 대한 물음이 되었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물음으로써 존재를 생각했다. 그는 존재와 시간에서 존재에 대해 물을 수 있는 인간의 의미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존재가 무엇인지 묻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분석했다. 그것이 하이데거의 기초존재론이다. 인간은 모든 존재자를 초월하여 자기 외부로 빠져나온 탈자의 존재, 자유로운 존재이다. 인간의 자유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 죽음에 대해 물으면서 스스로 외부로 빠져나가는 특이한 존재자의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인간만이 존재가 무엇인지 물을 수 있다. 존재는 수수께끼다. 이는 현대 철학에서도 중요한 주제이다. 자신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느낄 수 있는가? 바타유는 데카르트의 질문을 다시 한다. 그에 따르면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생히 느끼는 것은 사유를 통해서가 아니다. 어떤 특수한 체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독립적이며 유일한 자기가 스스로의 존재를 생생하게 느끼는 특별한 경험을 그는 내적 체험이라고 부른다. 내적 체험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지금 여기서 묻는다. 인간의 계획은 욕망을 채우는 것은 미루고 나중에 그 결실을 확보하고자 한다. 하지만 내적 체험은 뒤로 미루지 않는다. 그로써 존재를 충실하게 한다. 존재의 폐쇄 영역을 내부로부터 깨고 타자와 교감을 이룬다. 간단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바타유의 철학은 그런 내적 체험의 의미를 생각한다. 이색적인 존재론이다. 마지막으로 현대 철학에서 손꼽히는 존재론에 도전해보자. 레비나스다. 그는 있다, 즉 존재한다는 프랑스어 표현 이리아를 하나의 철학 개념으로 제시한다. 무인칭의 단어를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의 무인칭성과 추상성을 나타내려고 하였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이 느끼는 불안이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말한다. 무에 대한 불안이다. 하지만 레비나스는 존재 그 자체가 인간에게 두려움을 초래한다고 한다. 존재의 불안이다. 레비나스는 이렇게 말했다. 하이데거의 불안이 만들어내는 순수한 무는 있다가 아니다. 존재의 공포는 무의 불안과 대립된다. 존재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존재로서 두려운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무인칭 존재는 불안한 두려움, 이유 없는 공포를 깊은 우물의 파문처럼 그려낸다. 불안에 휩싸인 사람은 죽는 것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두려워한다. 자신이 많은 존재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지나칠 정도로 많은 존재 속에서 과연 주체는 어떻게 등장하는가? 레비나스는 신선한 질문을 던진다. 존재 자체는 겹겹이 주체를 둘러싸고 있다. 주체가 자기를 주체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넘치는 어둠에서 벗어나 일어설 필요가 있다. 하지만 어떻게 말인가? 타자에 위해서라고 레비나스는 말한다. 주체는 타자와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주체로 성립한다. 레비나스에게 철학의 제1과제는 타자와의 관계이다. 그것이 존재에 대한 생각, 나아가 존재론을 넘어 무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마르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마르틴 하이데거는 20세기 철학사에 깊은 족적을 남긴 독일 철학자입니다. 그의 사상은 현상학, 실존주의, 해석학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으며 현대 철학의 지형을 바꿔놓았다고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치즘 연로와 여성 편력 등 어두운 면모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이데거 철학의 핵심은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는 서구 철학이 존재 자체에 대한 물음을 잊고 존재자에만 집착해왔다고 비판하며 존재의 의미를 되묻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대표작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는 인간을 현존재라는 특별한 존재자로 규정하고 현존재가 존재의 의미를 밝혀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르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은 20세기 철학사에 깊은 족적을 남긴 기념비적인 저작입니다. 이 책은 서구 철학의 근본적인 문제인 존재에 대한 질문을 새롭게 제기하고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난해한 문체와 독창적인 개념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존재와 시간이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그 철학적 의미와 현대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이데거는 서구 철학이 존재 자체에 대한 물음을 잊고 존재자에만 집착해왔다고 비판합니다. 그는 존재의 의미를 묻는 것이 철학의 본질적인 과제임을 강조하며 존재에 대한 질문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이데거는 존재를 있음, 그 자체로 이해하고 존재자와 존재를 구분합니다. 존재자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현상을 의미하며 존재는 존재자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의미합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현존재라는 특별한 존재자로 규정합니다. 현존재는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존재하며 시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현존재는 자신의 존재 방식을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이며 존재의 의미를 밝혀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존재의 의미를 밝혀내는 과정을 현존재 분석이라고 부르며 현존재의 존재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존재의 의미를 밝혀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존재의 의미를 망각하고 일상성에 매몰되어 살아간다고 지적합니다. 일상성은 현존재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형성되는 습관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일상성은 현존재에게 안정감을 주지만 동시에 존재의 진리를 망각하게 만드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현 존재가 불안과 죽음을 통해 일상성에서 벗어나 존재의 진리에 눈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불안은 현 존재가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물을 직면할 때 느끼는 감정이며, 죽음은 현 존재의 존재 가능성을 한계짓는 궁극적인 사건입니다. 하이데거는 불안과 죽음을 통해 현 존재가 자신의 존재를 솔직하게 직시하고 존재의 진리에 눈뜰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이데거는 현 존재의 존재 방식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로 시간성을 제시합니다. 그는 시간을 단순한 물리적인 흐름이 아니라 현 존재의 존재 방식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로 이해합니다. 하이데거는 시간을 미래를 향한 존재, 과거를 통해 존재, 현재에서 존재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고, 이 세 가지 방식이 서로 연결되어 현 존재의 존재 방식을 구성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이데거는 현 존재가 시간성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존재의 의미를 밝혀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이데거는 현 존재가 일상성에 매몰되어 존재의 의미를 망각하는 것을 비본래적인 존재라고 부르고, 불안과 죽음을 통해 존재의 진리에 눈뜨는 것을 본래적인 존재라고 부릅니다. 그는 현 존재가 본래적인 존재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과정에서 시와 예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와 예술은 존재의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이며, 현 존재가 존재의 신비에 다가가고 존재의 진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으로 존재와 시간은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하이데거는 존재 망각의 시대를 비판하고, 현 존재가 불안과 죽음을 통해 존재의 진리에 눈뜨고 본래적인 존재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은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그 진정한 가치를 드러낼 것입니다. 죽음의 불가피함과 삶의 가치, 하이데거의 철학적 탐구. 초기 인류 시대에 불안하고 의심이 많고 삶과 타인에 관하여 최악을 가정하는 인간이 자연 선택되었을 거라고 진화심리학은 가정한다. 대부분의 문화인류학자들에 따르면 불행하게도 선사시대 인간들은 폭력적이고 약탈을 자행했다고 한다. 즉 때때로 서로를 죽였고 언제나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관대하고 자비롭거나 이슬에 젖은 대지를 경이로운 눈길로 바라보던 낭만적인 초기 인간은 식량을 얻기 위한 무자비하고 원시적인 경쟁에서 제거되었을 것이다. 반면 아무리 식량을 많이 쌓아놓아도 만족할 줄 모르며 항상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쓰던 초기 인간은 살아남고 번식하여 그들의 유전자를 우리에게까지 물려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불만족이란 DNA를 갖고 태어난다. 왜냐하면 과거의 불만족은 생존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나쁜 것만도 아니다. 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아미그달라라는 뇌의 영역은 아주 적은 양이지만 때때로 신체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아드레날린과 몇몇 매개 단백질에 반응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코티솔과 다른 호르몬을 분비한다. 소음, 갑작스러운 움직임, 불안, 위험 인지 또는 단순한 일상 환경은 그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시력과 청력을 약간 향상시키며 근육이 조금 더 잘 움직이도록 만든다. 이것이 스트레스 반응이 포유동물에서 진화되었다고 연구자들이 믿는 주요 이유이다. 또한 그들은 스트레스를 더 잘 받는 경향의 신체를 타고난 사람들이 자연 선택된 인류의 조상들일 거라고 추측한다. 현대의 스트레스 급증을 논할 때 두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 첫 번째,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것이 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잘 살게 되었지만 어쩐지 더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근본적인 불안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더욱 높아진 생활 수준과 향상된 의료기술로 우리는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삶이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 늘 인간 정신의 밑바닥에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당신이 아무리 부자이고 예쁜 여자 또는 잘생긴 남자의 시중을 받으며 샴페인을 마시는 쾌락의 천국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죽음에 대한 잠재의식의 공포 때문에 진정한 만족감은 느낄 수 없다. 하이데거는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죽음에 관해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낙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오로지 바보만이 괴로워하지 않고 쾌활하게 인생을 즐긴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러한 절망에 대한 찬성은 현대 지식인들의 담론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비록 죽음에 대한 치료할 수 없는 근본적인 불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복하게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두 개의 극단적인 가능성이 존재한다. 내세가 있을 가능성과 없을 가능성이다. 만약 전자라면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 만약 후자여서 삶이 결국 망각 속으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왜 걱정해야 하는가? 무덤 속에 들어간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사실로 판명된다 해도 삶이란 선물을 즐기기 위해 우리는 죽음의 불가피함을 인정해야 한다.